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이 모인 국제 포럼 현장에서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독일에서 온 엘리트 학생들마저 얼마 전 2,400만 유튜버가 업로드한 한국은 이미 끝났다는 제목의 영상을 언급하며 끔찍한 인구 절벽과 경제 추락으로 한국이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용히 공감하던 그때 단 한 명의 학생이 이에 외롭게 맞섰는데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조롱과 압박 속에서도 이 학생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공개하며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표 도중 해당 학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를 의연하게 극복하는 모습으로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기립박수까지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공개한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가로막았던 돌발 상황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와 미래 예측을 가르치고 있는 리처드 캠벨이라고 해요. 오랜 교수 생활 동안 수많은 학술 행사를 주관하고 지켜봐 왔지만 얼마 전 제가 직접 사회를 맡았던 한 국제 포럼에서의 경험은 제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 깊은 자리였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 저희 케네디 스쿨에서는 글로벌 인구 변화와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는 다소 무겁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뛰어난 젊은 학생들과 저명한 동료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강당은 시작 전부터 지적인 열기로 가득했죠. 저 역시 사회자로서 토론이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단상에 섰습니다. 포럼 시작 시간이 되고 저는 간단한 개회사를 마친 뒤 첫 번째 발표자로 중국에서 온 왕치앙 학생을 소개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학생이었는데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 학생의 등 뒤 스크린에 발표 제목이 나타났죠. 한국, 인구 절벽과 예고된 소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이었기 때문이죠.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저 역시 약간의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이현우 학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요. 왕치앙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 변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가파르게 하강하다 최근 바닥에 닿을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마지막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0.72명.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최저 수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메웠죠.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수치인 대체 출산율 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 국가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 역시 저 숫자가 가지는 무게를 잘 알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왕치앙 학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어요. 현재 한국인 100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3세대 후에는 단 5명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는 0살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 인구보다 80살에서 84살까지의 연령대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 학생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왕치앙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 학생 루카스 슈미트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죠. 루카스 학생은 왕치앙 학생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말문을 열었어요. 왕치앙 학생의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구 문제가 필연적으로 한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독일 출신의 2,400만 유튜버가 한국은 이미 끝났다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던데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서 한 달도 안 된 시간 안에 1,000만 조회수를 달성한 것만 봐도 이미 전 세계가 이 내용에 공감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지는 독일 베를린 경제연구소의 최신 분석 결과를 보십시오. 스크린에는 복잡한 경제 모델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6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약 1,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측 곡선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모델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2040년을 정점으로 찍은 후 영구적인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루카스 학생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마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처럼 들렸죠. 현우 학생은 주먹을 꽉 쥔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학생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 예측 그래프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2055년경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세대는 연금을 내고도 노후에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어요. 매우 흥미롭고 또 다소 충격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제시된 수치와 데이터만 본다면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군요. 저는 객석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두 분의 분석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객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모두가 앞선 발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혹은 비관적인 전망에 동의하는 듯 침묵을 지켰죠. 이대로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인 것으로 결론 내려지나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객석 중간쯤에서 조용히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죠. 손을 든 사람은 바로 한국 학생, 이현우였습니다. 저도 내심 그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놀란 표정을 감추며 그를 지목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이현우 학생. 말씀하시죠. 현우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앞선 두 분의 분석은 매우 논리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인구 통계학적 수치만으로 한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인구수가 국가 경쟁력의 절대적 지표라면 인도나 나이지리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와 같은 인구 소국들의 번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논리적인 반박에 저 역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죠. 현우 학생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단의 선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인구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방 속 노트북에는 보이지 않는 한국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렸고 객석의 호기심은 증폭되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현우 학생은 노트북 화면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화면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차지하는 푸른색 영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시장에서는 70.5%,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는 50.6%를 한국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죠. 객석 곳곳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한국의 점유율이 이토록 높다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완제품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은
약 20%의 점유율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 부품 가격의 약 27%가 한국 기업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폰의 핵심인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은 대부분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죠. 이 사실은 많은 참석자들에게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듯했어요. 왕치앙 학생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우 학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힘주어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에 눈을 뜨고 밤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모든 순간 한국 기술과 함께합니다. 애플, 화웨이, 구글 제품 안에도 한국의 올레드,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가 숨쉬고 있죠. 이 작은 기기 안에만 최소 8개 이상의 한국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객석은 이제 완전히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 기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의 영향력은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우주선, 항공기, 고속철도, 전기 자동차 이미지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항공우주국 우주선, 에어버스 항공기, 신칸센, BMW 전기차 세계 최고 기술의 심장부에도 한국 부품이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증권거래소 서버, 병원 자기공명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이 멈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지막 질문은 강당 안에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기술 강국의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현우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주장은 강력했지만 왕치앙 학생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번쩍 들고 다시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소와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잠깐만요, 이현우 학생. 물론 한국의 기술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과 고작 5천만 인구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의 직설적인 발언에 객석 일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국력의 차이입니다. 왕치앙 학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중국이 주요 두 개국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바로 방대한 인적 자원입니다. 인구는 소비, 생산, 기술 발전의 토양이죠. 머지않아 중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할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중국 기업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60, 70년대의 가족계획으로 스스로 인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진 셈입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객석 일부,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인구 위기를 외면한 채 기술력만 내세우는 건 다가올 몰락을 앞둔 공허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우 학생은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으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그의 침묵 뒤에는 어떤 반격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왕치앙 학생의 공격적인 발언이 끝나고 이현우 학생이 다시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표정에는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왕치앙 학생 지적,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은 분명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는 먼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듯 말문을 열었죠. 하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인구 규모로 중국과 경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기로 했죠. 어떻게 하면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및 혁신 지표 비교 차트를 띄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중국의 2.7배 이상이며 글로벌 혁신지수,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등 질적 지표에서도 크게 앞서 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3%로 세계 2위 수준이죠. 이것이 한국이 추구해온 질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 제시에 앞서 왕치앙 학생의 규모의 논리에 설득되었던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현우 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한국 기술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도시에서 운전을 하든 마주치는 자동차 세대 중 한 대의 엔진 제어 시스템에는 한국 기업의 부품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독일 차든, 일본 차든, 미국 차든 말이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은 계속되었죠. 바다로 눈을 돌려볼까요? 전 세계 주요 항구를 오가는 컨테이너선, 각국 해군의 최첨단 군함 건조 능력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90% 이상을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하고 있죠.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한국 조선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를 넘어 세계 경제와 안보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질적 성장과 차별화 전략의 결과입니다. 과연 이것을 단순히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질문은 왕치앙 학생을 정면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왕치앙 학생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섣불리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토론의 주도권은 다시 현우 학생에게 넘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학생의 설득력 있는 반박으로 분위기가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그때 다시 한번 독일 학생 루카스 슈미트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반격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현우 학생 주장, 흥미롭습니다. 질적 성장의 중요성, 저도 동의합니다. 루카스 학생은 일단 현우 학생의 주장을 인정하는 듯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선례, 바로 일본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스 학생은 스크린에 한국과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두 피라미드의 형태는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인구 구조는 약 20년에서 30년 전 일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 역시 한때 기술 강국이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죠. 루카스 학생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경제 지표 변화 추이를 비교하며 설명했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뒤처져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겪은 경제 침체를 한국은 2010년대부터 겪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다면 일본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루카스 학생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기술 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이 몰락했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혁신 동력마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비관적인 예측은 한국의 미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현우 학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라. 확실히 의미심장한 지적이군요. 이현우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현우 학생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보였죠. 루카스 학생의 날카로운 지적이 끝나고 모두가 현우 학생의 반응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예상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굳어있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객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죠. 루카스 학생 분석, 날카롭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래를 일본의 과거에 빗대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면적인 유사성 이면에 일본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자신감 있는 어조에 청중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비교 차트를 띄웠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추세와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향을 보였죠. 그는 일본 기업들이 실패한 원인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 실패의 이유 중 하나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문화,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 성공 방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꼽습니다. 또한 내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글로벌 표준 대신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도 혁신의 발목을 잡았죠.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일찍 깨닫고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표준을 적극 수용하고 때로는 시장 판도를 바꾸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자산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 지난 20년간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어갈 때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속도로 그 빈자리를 파고들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배터리, 조선 등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거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극명한 점유율 변화 그래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고 왕치양 학생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현우 학생은 말을 맺었습니다. 물론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혁신 유전자를 가진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과거 성공 경험에서 비롯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음 공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여전히 무언가 더 보여줄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현우 학생의 반박으로 일본 비교론의 예봉이 꺾이는 듯하자 이번에는 왕치양 학생이 참지 못하고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반감마저 서려 있었죠. 이현우 학생,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한국의 기술력, 좋습니다. 혁신 유전자, 그것도 인정하죠.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운을 뗐어요. 하지만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한국의 기술과 경제가 결국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중국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동시에 스크린에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국가별 매출 비중 차트가 나타났죠. 특히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은 유독 높아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없다면 한국 수출은 급감할 것이고 당신들이 자랑하는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과장 없이 말해서 중국 없이는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죠. 객석의 분위기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 기술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을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화웨이, 샤오미, SMIC 같은 기업들의 로고와 성과들이 화려하게 펼쳐졌죠. 화웨이는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샤오미는 신흥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반도체. 물론 아직 격차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왕치양 학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기술적 우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14억의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결국 모든 첨단 기술 분야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 우위요? 그것은 곧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의 도발적인 자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현우 학생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고 미소를 띤 채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죠.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는 이 마지막 일격처럼 보이는 공격 앞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왕치앙 학생의 마지막 공격이 끝나고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이현우 학생의 반응을 기다렸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왕치앙 학생 지적처럼 중국 시장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상외로 상대방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말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한국의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한국과 중국 간의 주요 교역 품목과 무역 수지 변화 차트를 띄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중국의 완제품 아니라 대량의 핵심 부품, 소재, 생산 설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중간재와 자본재 없이는 자국의 첨단 전자산업과 제조업 생태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힘든 품목들이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가져올 위험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그는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 변화 추이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로 다변화했고 수출 시장 역시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그의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죠. 왕치앙 학생의 표정이 다시 한번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현우 학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 격차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분명한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는 극자외선 노광 기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러한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자본 투자만으로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오랜 연구, 개발과 경험, 숙련된 인력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시선을 객석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한국 기술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지폐, 공항 출입국 시스템, 백신 냉장고 등의 이미지를 띄웠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각국 지폐에 들어가는 위조 방지 기술, 세계 주요 공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사용되는 생체 인식 기술,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 백신 유통에 필수적이었던 초저온 냉동 보관 시스템까지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수많은 기술 영역에도 한국의 기술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팬데믹 당시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때 한국의 생산 능력이 없었다면 글로벌 팬데믹 대응은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우 학생은 강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인구수나 국내 총생산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자 저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왕치앙 학생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현우 학생을 노려보았고 루카스 학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현우 학생 쪽으로 기우는 듯했죠. 이현우 학생의 설득력 있는 반박이 끝나고 강당 안은 잠시 동안 그가 제시한 주장들이 남긴 강한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토론의 흐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이현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보였죠. 바로 그때 사회자인 제가 토론의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자, 양측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현우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나 거시적인 담론은 잠시 접어두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현우 학생, 앞서 제기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이현우 학생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토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었죠.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트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네, 교수님. 물론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그가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가며 노트북 화면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강당의 메인 스크린과 그의 노트북 화면이 동시에 암전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 연결 케이블을 확인하고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강당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함께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어이없는 기술적 오류였죠. 이 기회를 왕치앙 학생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기술 강국이라더니 기본적인 발표 장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군요. 루카스 학생도 거들었어요. 결국 해결책은 없고 기술 자랑만 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이현우 학생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제가 시계를 확인하며 알렸습니다. 이현우 학생, 유감이지만 발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시간적 압박까지 더해진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현우 학생이 기술적 문제와 시간 압박 속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자 왕치앙 학생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섰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역사를 보십시오. 작은 나라는 결국 큰 나라에 흡수되거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마저 느껴졌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이현우 학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 한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근대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장내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매우 모욕적인 언사였기 때문이죠. 제가 제지하려 했지만 왕치앙 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무슨 독자적인 생존과 번영을 논한다는 말입니까? 순진한 망상일 뿐입니다. 그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단정 지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한국은 10년 내에 중국의 기술적, 경제적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이현우 학생의 가슴에 꽂히는 듯했습니다. 발표 실패에 이어 쏟아지는 역사적 모욕과 미래에 대한 저주. 그는 과연 이 최악의 상황 앞에서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모두가 이현우 학생이 굴욕감에 고개를 숙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만지작거리던 노트북을 조용히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왕치앙 학생도, 저도, 그리고 객석의 모든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주목했죠. 그는 더 이상 연단의 노트북이나 스크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강당 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침잠과 결연한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진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왕치앙 학생은 역사를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한국은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79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배고픔과 싸우며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열망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세기 만에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내려간 역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위태로운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발판 삼아 체질을 개선하고 더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0년간 한국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이터들은 결국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안에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이것들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인의 위기 극복 유전자 그 자체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청중들은 깊이 감명받은 듯 숨죽여 경청하고 있었죠. 왕치앙 학생과 루카스 학생은 예상치 못한 감성적인 반격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구 문제, 분명 거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 또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교육 혁신, 디지털 전환으로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데이터는 없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숫자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과 감동이 있었죠. 토론의 흐름은 다시 한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학생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고 강당 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대로 토론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꺼져 있던 강당의 메인 스크린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환하게 켜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스크린을 쳐다보았죠. 화면에는 대한민국 기술 현황, 글로벌 임팩트 분석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해준 모양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객석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현우 학생은 객석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 동료가 아마 원격으로 시스템을 복구하고 발표를 연결해준 모양입니다. 차라킴, 혹시 듣고 있다면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요. 그는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핵심적인 데이터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는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생산 준비 지수 관련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헬스, 신소재, 양자 컴퓨팅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5대 강국 중 하나로 꾸준히 분류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는 이겁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의 한국 기술 의존도 심층 분석 차트가 나타났어요. 만약 한국의 핵심 기술 생산이 단 일주일만 완전히 중단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약 85%, 노트북 73%, 서버 68%, 전기차 54% 생산 중단, 의료 시스템 30%, 자동차 전자제어 42%, 인터넷 데이터 센터 57% 기능 마비가 예측됩니다. 객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의 2023년 비공개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생산 중단을 글로벌 체제적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6개월 중단 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3.4% 감소. 왕치앙 학생과 루카스 학생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이었죠.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 과거 사례들을 제시하며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애플, 구글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으로 날아왔고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개월 지속 시 글로벌 정보기술 공급망 붕괴를 경고했죠.
그는 이어서 2021년 텍사스 한파로 인한 삼성 오스틴 공장 중단 사태, 2020년 코로나 초기 구미 공단 가동 차질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한국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카스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가장 최근 영국 HSBC는 글로벌 기술 의존도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47%. 한국 기술 없이는 대부분 현대 산업이 48시간 내 생산 차질을 겪는다는 분석입니다. 왕치앙 학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현우 학생은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인구수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표정에는 복잡한 고뇌와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엿보였을 겁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만 학자적 양심으로 볼 때 이현우 학생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사회자가 공개적으로 한쪽 편을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통계적 수치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뜻밖의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반도체 공장과 현대 로봇 연구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그곳에서 본 기술력, 혁신 속도,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집념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자국 생산의 가장 중요한 외국 기술을 물었더니 미국 58%, 일본 64%, 독일 47%, 심지어 중국 최고 경영자들조차 39%가 한국 기술이라고 답했습니다. 왕치앙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기술에 숨겨진 심장이다. 그 심장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저는 이현우 학생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단순한 인구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 혁신 역량,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회복 탄력성에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논의한 한국의 미래는 우리가 표면적인 통계만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밝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최종적인 결론에 왕치앙 학생은 망연자실했고 루카스 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길고 치열했던 토론은 마침내 한국 학생의 값진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죠. 토론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자 왕치앙 학생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듯 말도 안 돼 서구 중심적인 편견일 뿐이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분함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루카스 슈미트 학생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이현우 학생은 담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학생들과 포럼 참관객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주변은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이현우 학생의 얼굴에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안도의 미소와 함께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하나하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불안해 보이던 유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대표하는 당당한 민간 외교관처럼 보였죠. 한참 동안 질문 답변이 이어지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이현우 학생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현우 학생,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아주 귀중한 학문적 자극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국가의 진정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보이지 않는 정신과 역량이라는 것을 오늘 한국의 사례가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군요. 정말 인상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학생의 연구실이나 학교에 잠시 들러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젊은 혁신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군요. 이현우 학생은 벅찬 가슴으로 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단순히 토론의 승리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 역시 그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망하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